5월의 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박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빼곡하고 차들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손바닥만 한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펼치자 강릉 바닷가 별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남편 박인석이 정년 퇴임 후 마련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나무 데크와 하얀 벽 그리고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늙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선영은 교직에 있었고 남편은 은행을 막 그만둔 참이었습니다. 둘은 주말마다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겨울에는 눈 내린 바다를 창문 너머로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선영은 그 후로도 별장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에 꽂힌 책들, 데크에 놓인 의자, 부엌 찬장 속 커피잔까지 모든 것이 그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선영은 올해 70이었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로 33년을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았습니다. 딸 지연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사진첩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사위 정민수와 시누이 정혜란도 함께였습니다. 셋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물을 따라주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았고 혜라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강릉 별장 말인데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별장 이제 우리 집 명의로 넘어갔어요. 정확히는 민수 오빠 이름으로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작년에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병원 입원하셨을 때 서류에 사인하셨어요. 위임장이었어요. 선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가을 폐렴으로 2주간 입원했었습니다. 지연이 여러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병원비 처리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별장 소유권 이전이었다는 거니? 네. 어차피 어머니 혼자 거기 가시지도 않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혜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별장 유지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머님 연금으로는 부담되시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선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명의가 바뀌었으니까요. 허락 없이 들어가시면 불법 침입이에요.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이해해주세요. 저희도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힘듭니다. 그 별장, 나중에 팔 수도 있어요. 시세가 올랐거든요. 선영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사위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고 시누이는 처음부터 남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가달라고 했어요.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민수와 혜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진정되시면 다시 얘기해요.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사진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남편이 별장 데크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창밖에 회색빛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선영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저 별장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고 자신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다고. 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별장 등기부등본과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만졌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선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연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슬펐습니다. 딸이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고소를 해야 하나. 생각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지도 몰랐습니다. 선영은 법을 잘 몰랐지만 위임장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은 건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밤새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대학 등록금을 보탰습니다. 결혼식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딸을 고소한다는 건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일 같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날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웃 오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빵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괜찮으세요? 어제 지연 씨가 오는 걸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상철은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사 왔습니다. 퇴직 판사였고 아내를 먼저 보낸 호랍이었습니다. 선영과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들어오세요. 선영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철은 빵을 식탁에 놓고 선영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판사 생활 오래 했거든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선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장 이야기, 위임장 이야기,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말을 마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임장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건 불법이에요. 명백한 사기죠. 고소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굳이 법으로 갈 필요는 없죠. 가족 간의 일이니까요. 법정에 서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후유증은 평생 갑니다. 선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상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이 진짜로 잃을 게 뭔지 깨닫게 해야죠. 법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바로 후회예요. 선영은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님은 지금 별장만 생각하고 있어요. 돈과 재산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요? 그 안에 담긴 것들이요. 선영 씨의 추억, 남편분의 흔적, 그리고 그 공간이 가진 의미요. 그것 명의와는 상관없이 선영 씨의 것이에요. 선영은 상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상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별장의 껍데기는 따님 것이 됐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안에 진짜 가치는 선영 씨가 가지고 나오세요. 따님이 가진 건 빈 공간뿐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차분하고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집이 그 사람들 것이 된다면 선영이 말했습니다. 껍데기만 주죠. 진짜 내 것이 뭔지는 내가 알아요. 상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진짜 정리예요.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품이 있고 강한 방법이죠.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무기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철 씨. 덕분에 길이 보여요. 천만에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상철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시려는 게 복수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냥 선영 씨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하세요. 그게 더 강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빵 봉지를 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릉 별장에서 가져올 것들, 남편의 서재 책들, 거실 벽에 걸린 그림, 부엌 찬장의 커피잔 세트, 데크에 놓인 남편의 의자, 침실, 서랍 속 편지들, 마당에 심은 동백나무. 적다 보니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선영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강릉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명의가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닐 것입니다. 등기 처리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전에 선영의 것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토요일에 강릉에서 서울로 짐 좀 옮겨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로 남지 않겠어. 내 인생은 내가 정리한다.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 선영은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상철이 운전을 맡았습니다. 조수석에는 선영이 앉았고 뒷좌석에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구매 증빙 서류가 빼곡했습니다. 긴장되세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강릉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동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이 길을 수없이 달렸습니다.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벽과 나무 데크가 보였습니다. 정원의 동백나무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선영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와 바다와 오래된 책 냄새였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식탁, 벽에 걸린 그림, 창가의 화분까지. 여기네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김태수 대표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두 아들도 함께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오상철 판사님 소개받고 왔습니다. 김태수입니다. 태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스럽게 해드려서. 아닙니다. 상철 판사님한테 사정 들었어요.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부 옮기시는 거죠?
네, 제가 산 물건들은 다요. 증빙 서류 여기 있어요. 선영이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태수가 펼쳐보았습니다. 냉장고 영수증, 침대 구매 내역, 커튼 주문서, 에어컨 설치 확인증, 가구 배송 기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꼼꼼하시네요. 이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태수의 아들들이 움직였습니다. 거실 소파부터 포장했습니다. 에어캡으로 감싸고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식탁과 의자도 분해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빼냈습니다. 선영은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집, 소설, 역사책, 여행 에세이까지. 선영은 책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림도 가져가시는 거죠? 태수의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수채화를 가리켰습니다. 강릉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년 기념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제가 샀어요. 선영이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내렸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트럭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침대, 옷장, 책장, 식탁, 의자,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까지. 선영은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부엌 찬장에 그릇과 컵도 담았습니다. 욕실에 수건과 휴지거리도 챙겼습니다. 어머님 커튼도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제 돈으로 맞춘 거예요. 선영이 답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튼을 내렸습니다. 창문이 휑했습니다. 바다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동백나무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우리 늙으면 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도 가져가야 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나무요?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남편이 심은 거예요. 구매 영수증도 있어요. 선영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조경업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와 수종,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뿌리째 옮기면 되죠. 태수가 삽을 가져왔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땅을 팠습니다. 조심스럽게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천으로 감싸고 큰 화분에 옮겼습니다. 나무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선영은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만 남았습니다. 바닥만 남았습니다. 창문도 커튼 없이 휑했습니다. 이 집은 비워져야 해요. 선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깨끗하게. 내가 버림받은 흔적 하나 없이. 상철이 옆에 섰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이 집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걸레를 꺼냈습니다. 물을 적셔 짰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선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거실, 침실, 서재, 부엌까지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웃었던 날들, 조용히 책 읽던 저녁들, 바다를 보며 커피 마시던 아침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걸레로 그것까지 닦았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껍데기뿐이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상철이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와 아들들도 따라 쳤습니다. 선영은 그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저희야말로 좋은 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빈 창문들이 검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모두 가져왔으니까. 출발할까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요. 선영은 차에 올랐습니다. 트럭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상철의 차가 뒤를 따랐습니다. 백미러로 별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가 일렁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였습니다. 선영은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연락이 왔나 봐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선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선영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영은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그가 말했습니다. 선영도 웃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강릉 별장 앞에 SUV 2대가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차와 시어머니 차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의 2아이, 혜란의 3아이, 그리고 작은 신우이의 2아이까지 총 7명이었습니다. 어른은 민수, 지연, 혜란, 시어머니, 그리고 작은 신우이 부부까지 6명이었습니다. 와, 바다다.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집 먼저 들어가자. 민수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지연이 따로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멈췄습니다. 뭐야, 이거? 혜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TV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있던 자리에 못자국만 남았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없었습니다. 바닥만 깨끗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없었습니다. 찬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가 없었습니다. 옷장도 없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수건거리도 휴지거리도 없었습니다. 아빠, 여기 아무것도 없어. 큰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에어컨은 어디 있어? 더워 죽겠네. 작은 신우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벽을 보니 에어컨이 있던 자리에 구멍만 뚫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모든 게 있었습니다. 소파, 침대, 가전제품, 그림, 커튼까지. 엄마가 다 가져갔구나.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4번째에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왔는데 어떡하라고요? 전화 너머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그냥 내 물건 챙긴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집 물건이잖아요. 아니, 내 돈으로 산 거야. 영수증도 다 있어. 내가 가져간 건 껍데기였지.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그 집을 원했잖아. 줬어. 하지만 그 안에 내 것까지 줄 수는 없더라.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 난 내 인생 정리하는 중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이 다 가져가셨대요. 자기 돈으로 산 거라고. 뭐? 그럼 우리는 뭘 쓰라고? 혜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 밥은 어떻게 해? 냉장고도 없는데. 민수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동백나무도 없었습니다. 화분 자리에 구덩이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어떡할 거예요? 혜란이 쫓아왔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사겠다고 한 게 누구예요? 휴가 오자고 한 것도 오빠잖아요. 이제 우리 어떡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웠고 배가 고팠고 앉을 곳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집 갈래. 나도. 여기 싫어. 시어머니는 차에서 짐을 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야,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런 데서 못 자겠다. 어머니, 다시는 이런 곳 오지 말자. 완전히 사기당한 거잖아. 시어머니는 짐을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혜란도 작은 시누이도 따라했습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시어머니가 차에 올랐습니다. 혜란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정말 실망이에요. 장모님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민수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빈 거실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괜히 그랬잖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도 찬성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생각도 안 했어. 나도. 지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릉 시내 카페였습니다. 선영과 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별장이 멀리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선영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연 씨한테 전화 왔죠? 네, 울더라고요. 마음 안 아프세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프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당한 것도 아팠으니까.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아니에요.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정리해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한 거죠.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요. 창밖으로 차 두 대가 별장을 떠나는 게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게 뭔지요. 그러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철 씨,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선영 씨가 잘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동백나무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했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상철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햇빛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일단 한 걸음은 뗐으니까.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점심 드실래요? 그럴까요? 뭐 먹고 싶은 게 있으세요? 순두부 어때요? 강릉 오면 순두부죠. 좋아요.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선영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파랗고 맑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되죠.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상철이 웃었습니다.
순두부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선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음식이 제대로 넘어갔습니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서울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지연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선영은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과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선영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지 않고 섰습니다. 앉아. 선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민수는 그대로 섰습니다. 엄마 먼저 사과할게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아프신 틈을 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민수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앉아.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선영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별장 돌려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갔어요. 제가 막았어요. 그대로 엄마 앞으로 두겠습니다. 선영은 물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가구들도 없고 전부 엄마가 가져가셨는데 저희가 다시 사드려야 하나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가구들 5천만 원에 사. 지연과 민수가 서로를 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응. 냉장고, 침대, 소파, 가전제품, 커튼, 그림까지 전부 원래 가격보다 싸게 주는 거야. 영수증 다 있으니까 계산해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별장은 반씩 쓰자. 내가 여름에 쓰고 너희가 겨울에 쓰든지 아니면 번갈아 가며 쓰든지 서로 예의 지키면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함께 쓰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고마워요, 엄마.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젠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선영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렸을 때의 지연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욕심이 생겼고 계산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딸은 다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마음이 아파. 네, 엄마. 기다릴게요.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5천만 원 이번 주 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들 다시 옮겨드리는 것도 저희가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해.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선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말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화는 풀렸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선영 씨 잘 해결됐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지연이가 다녀갔어요. 다행이네요. 마음이 좀 편하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상철 씨.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천만에요. 저녁이나 같이 드실래요? 선영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뭐 먹을까요? 선영 씨 좋아하시는 걸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강릉 별장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 모든 가구를 다시 옮겼습니다. 소파, 침대, 냉장고, TV, 커튼, 그림까지. 정원에는 동백나무도 다시 심어졌습니다. 선영은 주말마다 강릉에 갔습니다. 혼자 갈 때도 있었고 상철과 함께 갈 때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고 책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의자에 앉아 석양을 감상했습니다. 지연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함께 산책했고 밥을 먹었고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돈 생각만 했어요. 엄마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했고요. 이제 알면 됐어. 선영이 답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별장을 썼습니다. 선영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놀아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선영은 다시 강릉에 갔습니다. 동백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빨간 꽃이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은 꽃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꽃이 폈어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선영 씨 거기 계세요. 네. 마루에 앉아 있어요. 제가 순두부 사갈게요. 곧 도착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바다를 보았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선영은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집 덕분에 내가 누군지 다시 알게 됐어요. 사진 속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접시를 꺼냈습니다. 컵도 준비했습니다. 상철이 곧 올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창밖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상철이었습니다. 선영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두부 뜨거울 때 먹어야죠. 상철이 봉지를 들고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두부 뚜껑을 열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선영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겠네요. 많이 드세요.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작은 행복이지만 진짜 행복이라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라고. 선영 씨 무슨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 순간이 좋아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백나무가 보였습니다. 빨간 꽃이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